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겠구나 요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좀 심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2008년보다 지금은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저는 찾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8년의 경제위기 때는 특정 자산이 버블이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물론 주식도 많이 올랐지만 그런 이제 특정 자산이 버블이었지만 지금은 보면 금도 오르고요, 주식도 오르고 뭐 코인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이게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구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난 거냐라고 할 때 주식이 뭔가 가치가 올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서 금의 가치가 올라서 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의 가치가 다 한순간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짜장면 가격도 오르고 뭐 국밥 가격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오르는 게 사실 그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구나 라는 이 포인트에 집중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을까요? 뭐 자산들 다 가격이 오르고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AI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금에 투자하고 하는 게 단순히 그 자산들이 좋을 것 같아서라기보다도 차라리 이거라도 갖고 있는 게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단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좀 더 이 본질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화폐의 가치가 빨리 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럼 화폐의 가치는 왜 이렇게 빨리 떨어졌던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요. 첫 번째로 그냥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려서 그래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풀렸던 화폐의 양이 거의 지난 100년 동안 풀었던 화폐의 양의 2배가 되는 양을 고작 5년 만에 풀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푼 거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지난 200년 동안 풀었어야 될 화폐를 단 1개월 만에 풀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화폐를 지금도 계속 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든지 양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법이에요. 다만 화폐라는 건 갑자기 양이 많아져도 그 양이 많아진 것만큼 바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적당한 시차를 두고 서서히 가치가 떨어져요. 즉 어마어마하게 풀린 화폐의 가치는 서서히 이제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건 기정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풀린 양만큼 화폐 가치가 빨리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화폐를 보유하고 있거나 예적금을 들고 있거나 한 사람들은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회피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위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위기 터지니까 제로금리로 갔어요. 돈 막 풀었습니다. 그걸로 결국에 이 위기를 해결해냈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똑같아요. 제로금리로 만들고요.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통화 정책을 써서 결국에 어떻게든 그 위기가 넘어갔어요. 이번에 위기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처럼 돈 많이 풀 수 있을까요? 만약에 돈을 많이 푼다고 치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돈 풀고 나서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았지만 2021년에 인플레이션 9%까지 치솟았어요. 지금 우리는 이미 인플레이션의 그 불씨가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아직 금리 인하가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꿈틀거려요. 다시 위로 치솟으려고.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와서 이전처럼 막대한 양의 돈을 풀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언제랑 가장 비슷하냐라고 한다면 1970년대랑 비슷해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는 침체됐는데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제 상황은 정말 답이 없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갈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돈을 안 풀자니 갑자기 하이퍼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갑자기 푹 떨어지면서 경제도 정말 심각한 상황. 예를 들면 대공황 때 같은 때를 예를 들 수가 있겠네요. 그때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금리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다 보니까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해서 대공황이라고 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위기가 일어났던 것처럼요. 즉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통화 정책만으로 사실 이걸 해결하기는 되게 어렵다. 그렇다고 뭐 이전처럼 뭐 대공황 때처럼 뭐 금리를 안 낮춘다던가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안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서 심지어 경제까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원래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IMF 이런 거 겪어보신 분들은 다들 생각할 거예요. 경기 침체 오면 그때 막 자산 가격 싸지니까 그때 내가 막 싸게 쓸어 담아야지 라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이번 위기는 본질적으로 그때랑 완전히 다른 형태의 위기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이번에 자산 가격 떨어지면 내가 왕창 사야지 하고 생각하고 화폐를 보유하셨던 분들은 가장 최악으로 치도사요. 왜냐? 화폐의 가치가 정말 빠르게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인 상황이니까요. 우리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를 떠올리죠. 그리고 우리는 경제위기가 오면 달러부터 모아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보유한 사람은 그런 경제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진 시기 때 되게 안도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번의 위기는 2008년과 다르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위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경제위기가 반드시 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이곳저곳에서 울리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경기 침체는 스태그플레이션 형태의 경기 침체의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화폐,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보다는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은행들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바젤이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이 바젤은 이제 주기적으로 이 바젤 규제 내용을 계속 개정해요. 그래서 요번에 개정된 내용이 바젤 3거든요. 이게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근데 이 기준에 따르면, 이 기준에서는 금은 티어 3 자산이었어요. 티어 3 자산은 사실 별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자산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은행인데 한 1억치 금을 사면 1억 원이 다 내 자산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이 중에 5천만 원 정도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전하진 않은 자산이라고 이제 바젤이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은행들은 생각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억 정도의 자산이 남았어요.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운용할까라고 할 때 좀 안전한 자산으로 옮겨놔야 자본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은행의 이제 건정성이 이제 상승하게 되거든요. 근데 금을 넣어두면은 50%밖에 인정을 못 받으니까 차라리 가장 티어 1 자산인 달러나 미국 국채 같은 것들을 이제 사놓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 은행들이 이제 미국 달러나 이제 미국 국채를 이제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젤 3에서는 금이 티어 1 자산으로 승격됐어요. 티어 3 자산에서 바로 원자산으로 승격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금을 사놔도 되고 달러를 사놔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달러만 됐던 게 금도 사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두고 본다면 그래도 기존에 하던 대로 달러가 낫겠고 뭐 황금성 측면에서 달러가 더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화폐의 가치는 앞으로 쭉 떨어질 거예요. 은행들도 달러를 보유하고 미국 국채를 보유할 때 보통 미국 국채 30년물짜리를 많이 사요. 30년 뒤에 이제 받을 돈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미국 국채인데, 자, 30년 뒤에 달러 가치가 어디일 거냐는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그렇게 무자비하게 풀렸던 달러, 그리고 지금도 거의 1년에 2조씩 증가하는 미국의 부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와, 30년 뒤에 달러의 가치가 지금 같지는 않겠구나라고 각국의 은행들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도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 밖에 살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금이 추가됐다라는 건 금을 사놓으면 되는 겁니다. 굳이 달러를 사놓을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바젤 3 개편안에서 금을 티어 1 자산으로 된 건 좋았는데 그냥 금이 아니라 실물금, 그것도 그 은행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금만이 티어 1 자산으로 인정이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금은요, 우리가 흔히 금 투자할 때 ETF도 있고 뭐 선물 투자도 있고 저 다양한 형태의 금 투자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금 투자는 실물 금을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흔히 종이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실물 금과 이제 반대 성격인 종이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물 금이 예를 들면 1g이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한 종이 계약은 200배 넘게 많은 양이 생성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금이 있진 않아요. 금은 1g밖에 없는데 근데 200개의 가짜 금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금융상품이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ETF 투자하면서 뭐 공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계약이라는 건 계약서만 생기면 되는 거라서요. 근데 세상에 실물 금들이
빠르게 중앙은행들이 가져가고 빠르게 투자은행들이나 일반 상업은행들이 이제 실물 금을 다 직접 보관하는 형태로 가져가서 20년, 30년 동안 묵혀두는 거예요. 자, 세상에 그만큼의 금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참 이상하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까지 7년 동안 금 투자하면서 그 김치 프리미엄 이런 현상 늘 있었거든요. 네, 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3% 이제 한 5% 정도 되면은 야, 김치 프리미엄 심각하다라는 말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퍽 하면 20%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에 나타나는 일이 더욱더 잦아지고 있고 한번 나타날 때 이전에는 10%였던 게 막 이제 다음번엔 20%, 이 다음번에는 뭐 30%, 40%가 돼도 이상하지 않겠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바로 실물 금이 빠르게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처럼 실물 금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금 투자에 관심을 가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앞으로는 실물 금들이 더욱더 빠르게 사라질 거고 그럼에 따라서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 실물 금 프리미엄, 우리나라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치솟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바젤3는 우리 금 투자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은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되게 생소해야 하세요. 근데 은은 금과 함께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으로서 쓰였어요. 예를 들면 고대 로마 시대를 보면은 그때 솔리두스라는 화폐를 썼어요. 솔리두스가 이제 금화였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유통됐던 게 데나리우스라는 화폐거든요. 데나리우스는 은화예요. 그래서 금과 함께 은이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돈으로서 쓰여 왔었어요. 우리는 지금 은을 보면서 돈이라는 생각을 안 하죠. 금은 그래도 중앙은행들이 보유하니까 가치 있는 거구나, 뭐 돈처럼 쓸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은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투자 시장에서는 은은 여전히 금과 함께 돈으로서의 가치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을 이렇게 한 100년치를 겹쳐서 보면 금이 오를 때 은도 따라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거의 그냥 형동생처럼 금 오르면 똑같이 따라 오르고 떨어지면 따라 떨어진다. 다만 은은 전체 시장 규모가 금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 그 조그만한 수요에도 은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뭐 금 가격이 예를 들면 10% 오를 때 은 가격은 15%나 20% 정도, 한 1.5배에서 2배 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금의 슈퍼사이클 기간에는 은을 투자했을 때도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당연하게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1970년대나 이제 200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상승장에서도 은에서 높은 퍼포먼스를 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번 슈퍼사이클에서 은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이해해도 은이 매력적인데 은이 지금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금을 보면서도 돈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은은 더욱더 뭔가 은이 가치가 있나? 은이 투자할 만한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은이 저평가 받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 때문에 은이 진짜 저렴해요. 어느 정도로 저렴하냐면 금 가격의 80분의 1 가격일 정도로 저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은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니까 뭐 80분의 1 가격 뭐 그런갑다 생각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5,000년 동안 금과 은은 돈으로서 쓰였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뭐 고대 로마 시절, 뭐 중국의 뭐 원나라 아니면 뭐 프랑스 제국 시절 뭐 이런 때들도 보면 금과 은의 적절한 가격 비율은 1대 10에서 1대 15 정도였어요. 늘. 근데 이게 왜 1대 10에서 1대 15를 유지했냐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과 모든 은의 양을 비교해보면 그게 딱 1대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금과 은의 가격 비율도 1대 10에서 1대 15 정도를 늘 유지했는데 지금 얼마라고 했죠? 80. 역사적인 수준과 비교하면 은이 너무나도 저평가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금의 가치가 다시 재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금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수요가 은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자, 이런 와중에 정말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제 이렇게 볼 거예요. 금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은을 보면 이 가격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쭉 밀려 들어오면서 실제로 과거에도 이렇게 금은비가 많이 벌어졌을 때 은이 다시 이 금은비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금 가격이 오른 것보다 뭐 3배, 4배 더 많이 올랐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지금도 금은비가 이 정도로 많이 벌어졌다는 건 금 가격이 오를 때 원래 은이 더 많이 오르지만 이게 1대10이나 1대15 정도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은의 상승률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잠재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겠구나. 이렇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은이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원소들 중에서 가장 전기 전도율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리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예전엔 많았지만 요즘에는 첨단화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이제 뭐 반도체도, AI도, 뭐 5G도, 그리고 뭐 군사 기술도 너무나도 첨단화되고 있어요. 심지어 우주 기술까지 해서요. 그렇다 보니까 은의 수요가, 산업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산업 수요를 보면은 사상 최고치를 매년 갱신해요. 그 정도로 산업 수요가 미친 듯이 폭발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공급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금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금이 지금 캘 수 있는 양이 20년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은도 비슷해요. 은도 캘 수 있는 양이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정도로 은이 되게 희소한 광석이고, 그리고 이제 매장된 양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요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거래소가 런던에 하나 있고 뉴욕에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은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은이 더욱, 안 그래도 귀한 금속이지만 더욱더 귀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아직은 그래도 재고가 좀 남아 있어서 재고가 줄어들 뿐이지 그게 가격에 막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공급 쇼티지가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서 앞으로 그렇다고 뭐 5G가 갑자기 뭐 사라진다거나 인공지능이 이제 갑자기 개발이 멈춘다거나 뭐 전기차 이제 수요가 그냥 갑자기 뭐 여기서 끝나고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간다거나 이런 걸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 말은 즉 이제 은에 대한 산업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은에 대한 공급 대란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두 가지 포인트, 금은비와 그 다음에 은의 산업 수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안 그래도 매력적인 은을 더욱더 그 상승 모멘텀을 키울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로 나와 있다. 그래서 금을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은도 한번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매주 나오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대표님 혹시 지금 금 사도 되나요?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엔 그런 거죠. 막 가격이 너무 무섭게 오를 때는 내가 괜히 고점에 물릴까 봐 못 사겠고, 가격이 또 이렇게 지금처럼 막 횡보하거나 조정이 올 때는 가격이 더 떨어질까 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금을 언제 사나요? 라고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차피 오를 때 못 사면 못 사는 겁니다. 그냥 평생 못 사는 거예요. 떨어질 때 못 사면 당연히 평생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루면 계속 못 사는 거라, 장기적으로 보면 금은 우상향하는 자산이에요. 내가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산다 그래서 별반 의미가 없어요. 제가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금 투자 시작했던 게 2019년이거든요. 그때 정확히 말하면 저는 은을 샀어요. 금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지금 은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1kg당 실버바 하나가. 그때 제가 64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와, 저 양반 돈 많이 벌었네. 저 양반 진짜 기가 막히게 투자했네. 이런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2019년에 보면은 64만 5천 원에 제가 실버바를 샀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2019년 당시를 보면은 이 60만 원보다 더 쌀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보인 거죠.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오면서 훨씬 더 저렴했던 때도 있었어요. 50만 원, 뭐 거의 그 정도까지도 저렴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단기로 두고 보면 내가 좀 비싸게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장기로 두고 보면 이 금과 은의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냥 2019년에 금과 은을 샀던 사람들이 그저 부러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2030년이 되면 와, 내가 그때 2025년에 금 사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80만 원이 아니라 78만 원에 샀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보면서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혹은 좀 더 싸지면 사질까? 혹은 뭐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좀 기다릴까?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2025년에 금을 살 수 있음에 좀 감사함을 느끼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금 투자에 대한 공부를 정말 오래 했고 금 관련된 논문만 읽은 것만 해도 거의 100편이 넘어요. 근데도 중요한 건 어차피 단기적으로 금 가격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유튜브를 틀었는데 뭐 일주일 혹은 한 달, 뭐 지금 금 가격이 비싼지 싼지 이런 것들을 맞추
맞추는 사람이 있다?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일주일 안에 금 가격을 예측할 수 있으면 저는 1년 안에 워렌 버핏 옆에 앉아있을 자신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능력이다. 즉 우리가 단기적으로 금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어차피 못 맞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금이 우상향할 거라는 조그마한 확신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을 사는 게 조금 비싸게 주고 사든 조금 저렴하게 사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2025년에 내가 금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드리면서 2019년에 금 샀던 제가 부러우신 것처럼 2030년에는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금을 언제 팔아야 되느냐는 이제 정확한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금은 일단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금 투자했다가 나중에 고점에 제대로 못 팔아서 큰 손해 보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큰 손해 보기가 되게 어려운 자산이에요. 첫 번째로 금은 주식과 다르게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주식은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금은 5000년이라는 역사가 있다 보니까 금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는 너무 명확한 근거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금 투자할 때 슈퍼사이클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순간에 시작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빠져들고 나면은 일종의 패턴을 그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난 100년 동안의 실질금리 데이터와 금가격 데이터를 겹쳐서 보면 실질금리가 저점을 3번 찍으면서 실질금리는 최저점에 그리고 금가격은 최고점에 도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저점보다는 두 번째 저점이 더 낮고 두 번째 저점보다는 세 번째 저점이 항상 더 낮은데 우리가 세 번째 저점이 그 최저점이 어디인지는 맞출 수 없겠지만 적어도 세 번째 저점은 두 번째 저점보다 더 낮으니까 두 번째 저점을 찍고 실질금리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세 번째 저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두 번째 저점을 지나가겠구나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두 번째 저점에 다시 도달하게 됐을 때를 제가 다 체크해 보면 우리가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건 아니지만 거의 어깨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쉽게 매도 타이밍을 잡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는데 단순하게 실질금리라는 데이터 하나만 봐도 충분히 머리 꼭대기는 아니지만 어깨쯤에서 팔 수 있는 다양한 매도 시그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금 투자가 되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금은 주식이나 이런 것들과 다르게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주식은 내가 하루만 늦어도 이제 큰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지만 금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충분히 고점에 머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 정도 늦게 매도한다고 해서 일주일 정도 늦게 매도한다고 해서 되게 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두고 조급한 마음 가지실 필요 없고 아직 상승 사이클도 많이 남았잖아요. 여기 하나만 더 얹어서 인플레이션보다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970년대 같은 때 보면은 금리가 10%가 넘었어요. 근데도 금은 26배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근데 반대로 2000년대의 상승장을 보면 이 인플레이션이 별로 안 높았어요. 2%, 3%, 요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7배가 넘게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금리가 미친 듯이 내려갔어요. 따라서 지금 미국이라는 상황을 보면 금리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치예요. 3%가 넘고 오히려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자꾸 위로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금리는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얹어서 트럼프는 관세 전쟁 그리고 미국은 어마어마한 부채를 더 끌어다 쓰고 있고요. 세계의 모든 돈들이 미국으로 다시 몰리고 있습니다. 요번에 한국이 이제 에이펙 회담 때 미국이 한 2천억 달러 정도 투자한다고 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되게 기분 좋은 이야기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걸 더 정확하게 따져보면 2천억 달러라는 돈이 미국에 들어가면 미국 안에 달러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뭐든지 양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즉 미국은 세상에 뿌려졌던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건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는 뜻이에요. 사실 아직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화폐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화폐가 더욱더 들어가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2,000달러씩 이제 지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 금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소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상황들 다 빼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금리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 자체가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그런 그 슈퍼사이클을 만드는 바로 그 중심인데, 이 만드는 슈퍼사이클의 속도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포인트들을 주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금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이 내 편인 거고, 금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더 많은 돈을 줘야지만 금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불리함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막 금을 구하는 것 자체도 쉽고요. 그리고 구한다고 했을 때 막 더 웃돈을 줘야 되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금을 투자해야 할 땐 당연히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웃긴 건 이런 시기엔 금을 보통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으로 금이라는 자산이 또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올해 10월이나 올해 2월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실물 금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하려고 한다면 웃돈에 웃돈을 줘야 되는 프리미엄이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금이 정말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매년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금을 쓸어 담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실물 금으로요. 근데 세상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합치면 대략 한 20만 톤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이제 또 중앙은행들이 가져가고 투자 기관들이 가져가고 큰 손들이 가져가고 나면 지금 남은 건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큰 손들이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금에 대한 수요가 막 엄청나게 몰리지 않을 때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요즘에 조금만 수요가 몰려도 막 프리미엄이 20% 발생했다. 이거는 거의 제 기억에는 2010년 이후로 거의 본 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물은 구할 수 있을 때 구해두는 게 저는 장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금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처음 접하는 건 뭐 주얼리라던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반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접하게 되세요. 그렇게 실물로 접하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물은 우리가 금을 투자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주식처럼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러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거면 금 투자하면 안 돼요. 금 투자는 슈퍼사이클이 한 10년 정도 이어지고 지금 절반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한 4, 5년은 보유해야 된다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의 방법, 특히 이제 주식 어플로도 이제 요즘에는 쉽게 금을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매일, 매분, 매초 내 자산이 오르고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사람이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심리적으로 취약하게 된다는 거 저는 많은 구독자분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물을 보유하게 되면 확실히 그런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금을 보유할 때 금을 투자한다가 아니라 금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나는 진짜 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쓰는 이런 종이 화폐가 아니라 진짜 5,000년 동안 인류가 돈으로서 쓰였던 그 진짜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금을 보유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골드바 같은 거 딱 손에 쥐어보면 뭐 되게 조그맣지만 내가 진짜 돈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게 바로 느껴지거든요. 우리 인류 DNA가 이렇게 전해주는 그 전율이 있어요. 아무튼 진짜 그런 것처럼 실물이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라서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실물을 꼭 한번 가져보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온라인으로도 금을 조금씩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만약에 내가 실물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뭐 가까운 금은방이나 금거래소들 이제 몇 군데 좀 비교해 보시면서 저렴한 골드바 위주로 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물이 아닌 이제 온라인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금통장, ETF, KRX 금시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는 KRX 금시장이라는 투자가 제가 볼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KRX 금시장은 이제 2014년쯤에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의 금시장을 좀 더 양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 금시장인데요. 쉽게 표현하면은 주식 어플에서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따로 탭을 주고 1g 단위로 이제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 주식 어플에다가 금 현물 이런 식으로 메뉴에 검색을 하시면 금을 투자할 수 있는 창이 따로 뜨고, 주식과 똑같이 매수 버튼 누르면 매수되고 매도 버튼 누르면 매도되는 그런 아주 간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서 1g 단위다 보니까 그래도 좀 뭐 단가는 있죠. 한 20만 원 정도의 이제 거래 단위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뭐 실물 금을 사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야만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고요. 수수료도 한 0.3% 정도라서 저렴하고, 무엇보다 가장 메리트 있는 건 살 때 팔 때 세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ETF나 금통장은 수익의 15.4% 혹은
혹은 해외에 상장된 건 22%의 이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KRX 금시장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고 팔매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라서 그래서 KRX 금시장을 가장 추천드리고 특히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랑 다르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유독 우리나라만 금가격이 더 비싼 이런 현상들이 종종 나타나요. 근데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면 나는 김치 프리미엄이 없을 때 금을 미리 KRX나 혹은 실물의 형태로 투자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갑자기 또 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금 수요가 증가하면 갑자기 우리나라의 금이 5%, 10%, 막 심하면 20%더 비싸져요. 그러면 금 가격은 20% 올랐지만 우리는 거기에 김치 프리미엄 20%까지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서 만약에 내가 실물이나 KRX 금시장으로 지금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시기가 왔을 때 금 가격이 오른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을 두고 본다라고 한다면 실물과 KRX 금시장 이 두 가지를 저는 가장 추천드려요. 근데 내가 뭐 KRX 금시장을 통해서 금 1kg를 샀다고 치면 그 금 1kg가 한국 예탁원에 보관이 됩니다. 실물로. 그리고 나는 그 1kg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금이 얼마인지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냥 한국 예탁원에 내 금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그게 효율 면에서는 되게 좋지만 저는 제가 직접 보유하는 금을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우리가 금을 투자할 때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화폐 가치 떨어지고 뭐 이런 불안감 다 좋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금을 보유하는 이유는 어떠한 통제로부터서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고요. 금은 통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서 세상이 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 때 가격이 올라간다시피 수요가 높아지다시피 그런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금을 누군가의 통제하에 있는 그게 기관이든 기업이든 어떤 통제하에 있는 형태로 두는 건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물로 보유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냥 이 두 가지 실물과 KRX 금시장 효율성을 더 추구하신다면 KRX 금시장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제 본질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실물을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너무 많은 양을 금 투자를 하는 거 저는 별로 권해드리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저는 사실 제 전 재산을 다 금에 투자했거든요. 제 전체 모든 자산이 다 금이랑 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금이 오를 거라는 저만의 100%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상승기 때 들어오신 분들 특히 상승기 때는 제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양베리 작가처럼 정말 한번 그냥 제대로 한번 투자해봐야겠다 해서 금을 막 사놓으세요. 근데 저는 금 투자에 대한 그런 공부를 정말 오래 했고 저만의 확신이 생기기까지 충분한 그 경험과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아무런 그런 어떤 심리적 변화가 없지만 지금처럼 상승장에 투자하셨다가 가격 조정이 오면은 이게 금 투자는 주식이 아닌데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조그만한 그런 가격 변동에 조그만한 시장 변화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금 투자가 처음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내 투자 전체 자산의 10%를 넘는 양을 초반부터 투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부터 10%부터 담아두시고 만약에 좀 더 공부해 보시다가 나도 저 조규현 작가처럼 금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확신이 늘어나는 거에 맞게 10%에서 뭐 15%, 20% 이렇게 조금씩 더 늘려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이라는 자산은 한번 오를 때 내내 오르는 그런 길고 분명한 추세성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1930년대 사이클은 한 13년 정도 사이클이 이어졌었고 1970년대는 10년 그리고 2000년대는 한 9년 정도의 사이클이 이어졌었습니다. 이처럼 금은 한번 슈퍼 사이클이 발생하면은 한 10년 정도 오르는 그런 추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금 가격의 상승 패턴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라는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그 슈퍼 사이클의 시그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지금의 2019년의 슈퍼사이클은 대략적으로 한 10.8년 정도의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2030년 정도까지 사이클이 이어지겠구나. 그리고 2025년인 지금은 그 전체 사이클의 중반부를 살짝 지난 시점이라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많이 나타날 시기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슈퍼사이클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어떤 자산이 오른다라고 할 땐 당연히 수요의 측면과 공급의 측면이 두 가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금을 언제 찾을까? 이 바로 수요의 측면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뭔가 불안할 때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을 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금을 언제 찾냐면 화폐의 가치가 무가치해진다라고 느낄 때 금을 찾아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이자를 10%씩 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금 같은 거 굳이 투자 안 할 것 같지만 1년에 물가가 2배씩 뛴다고 치면 내가 은행에 예금해둬서 이자 10% 받아봤다. 내년엔 짜장면 값 2배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차라리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바꿔놓으려고 하겠죠. 아니면은 뭐 일반 서민층들은 미리 먹을 쌀을 사놓는다던가 이렇게 필수 소비재들의 그런 사재기가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결국 화폐의 가치가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보다 더 빠르게 떨어질 때 그때 사람들은 실물 자산을 찾아 떠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표는 실질금리라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실질금리는 이제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을 의미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1년에 물가가 더 많이 오른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금을 찾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진 금의 슈퍼사이클들을 보면 이 실질금리가 정확하게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그 시점부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걸 늘 일관된 패턴이었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언제였냐라고 하면 이제 2019년부터 정확하게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면서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요걸 알 수 있고 보통 이렇게 시작되면은 상승 추세가 한 10년 정도 이제 이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아, 금이라는 자산은 2019년에 슈퍼사이클이 시작됐고 그 전체 슈퍼사이클에 지금 우리는 중반부 정도를 이제 지난 상황이구나. 요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의 슈퍼사이클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질금리고 두 번째는 생산량이에요. 방금 실질금리는 이 수요의 측면을 본 거예요. 실질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화폐를 버리고 실물 자산으로 넘어가니까. 근데 이제 공급적인 측면도 가격엔 되게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금의 공급은 금을 채굴해서 나오는 바로 그 생산량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갑자기 공급이 팍 줄어들면서 닭고기 가격이 폭등하고 계란 가격 폭등하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안 갑니다. 왜냐면 닭은 성숙되는데 1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1개월이 지나면 이제 서서히 공급이 이제 완화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돼지도 마찬가지로 구제역 터지고 6개월이면은 다시 성숙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차만 존재를 하는데 근데 금은 문제가 채굴돼서 시장에 나오기까지 10년이라는 시차가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금을 캐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요즘에 금 가격이 한 20%나 올랐는데 생산량을 한번 그냥 파격적으로 올려볼까? 라고 마음을 먹으면 실제로 금이 나오는 건 10년 뒤이기 때문에 10년 뒤에 가격이 지금보다 낮아져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되게 금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생산량을 늘린다던가 혹은 금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생산량을 갑자기 줄인다던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생산량 차트를 300년치 정도를 가져와서 이제 쭉 그려보면은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이걸 보고 금 가격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금이라는 자산의 가격이 왜 오를 때도 내내 올랐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이런 길고 분명한 추세성이 있었던 건지가 바로 이 공급적인 특성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금의 공급량, 이제 채굴량이 줄어드는 시점부터 금 가격이 올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34년 그리고 1971년 그리고 2002년 2019년부터 이제 금의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제 그 뒤에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시피 지금도 이제 금의 슈퍼사이클이 2019년부터 시작돼서 쭉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고, 특히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금이 얼마 없어요. 대략 한 5만 톤 정도 되는데 이게 1년에 3천 톤 정도 캐니까 완전히 고갈되기까지 20년도 안 남았다라고 이제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예전처럼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도 나오는 금이 더욱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채굴하는 데 드는 비용도 올라가고, 그렇게 높은 비용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채굴할 수 있는 금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과거의 슈퍼사이클 물론 대단하지만 이번에 금의 슈퍼사이클이 더 대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금이 고갈난다고 해서 우리가 원유 고갈나는 것처럼 고갈 안 났지만 고갈나는 것처럼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금은 몇 번이고 무한히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다 채굴되고 나면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금들이 계속 재활용되면서 뭐 산업과 그리고 우리의 투자와 주얼리 이런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될 거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금이 정말 극소량으로 이제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다 보니까 그만큼 금을 한번 채굴하는데 드는 채굴 비용이 막대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더 큰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미국이라는 국가를 보면요. 미국의 부채가 대략 한 38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7경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단순히 부채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부채에 대한 이자가 상당해요. 1년에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1조 달러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미국의 1년 세수가 5조예요. 그리고 미국이 1년 동안 지출하는 게 7조입니다. 즉 숨만 쉬어도 미국은 1년에 2조 달러씩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건 그만큼 화폐가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이 부채에 대한 신뢰도도 점점 더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 보면은 요즘에 국채 많이 팔아요. 미국 국채 시장 밖으로 나와도 잘 사주지를 않습니다. 달러 왜 자꾸 버리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달러가 예전처럼 그렇게 막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떨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달러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원화보단 낫겠죠. 우리나라 돈보단 낫겠지만 그게 우리나라 돈보다는 낫겠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달러가 그렇게 메리트 있는 자산인가라고 할 때 단기적으로 특정 시점에는 뭐 그런 상황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결국에 달러의 가치가 이제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시기로 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나 투자기관들이 이제 먼저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걸 우리도 인지하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달러를 다 갖다 버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달러도 일부 가지고 있대. 지금 예전처럼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던 위기랑은 다르게 달러보다도 이제 금과 같은 실물 자산들을 같이 보유하는 게 중요해진 시기다. 따라서 이제 내가 너무 달러만 보유했다라고 한다면 일부의 금액은 거기서 빼서 금을 같이 보유하는 형태로 가면 더욱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만약에 너가 말한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중앙은행들이 금리 정책을 잘 못해서 2008년처럼 혹은 그보다 더 심한 대공황 때처럼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가 왔다고 치죠. 이때 금 가격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 가격이 한 20% 정도 떨어진다고 해도 IMF 때 생각해보면 환율이 거의 2배 넘게 올랐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금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금을 보유한다라는 건 달러 형태의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차피 경제위기 오면 우리나라 금값도 올라서요. 저는 그래서 사실 달러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전부 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달러를 동시에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금 가격 움직임을 보면 올해 한 4월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올해 2월부터 이렇게 또 계속 오르다가 4월 정도까지 가서 한 3,500불 정도를 찍고 그 다음에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쭉 횡보하는 기간을 가졌거든요. 지금도 이제 올해 10월에 고점을 찍고 횡보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되게 비슷한 특징이 하나 보여진다는 겁니다. 올해 4월에서 8월까지 횡보하는 기간 동안 저점은 계속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금이라는 자산이 뭐 뚜렷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없으니까 매력이 없는데 중기적 장기적으로 보면 오를 건 어차피 오른다. 다만 지금 당장은 어떤 상승 모멘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한 3,000불 정도에서 샀던 사람들이 3,300불만 돼도 저렴하다고 느끼고 먼저 뛰어들고 그 저점이 올라가면서 고점에 다가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분출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볼 때 무조건 오를 건 알겠어. 근데 그 트리거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아직 나는 좀 기다린다 생각하면서 지금의 횡보장이 상승의 트리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지는 모습 같아요. 보통은 지정학적 문제나 아니면 관세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던가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라던가 이런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 가격은 불확실성이 갑자기 커지면서 그런 분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타났었고요. 혹은 이제 관세 문제 같이 점점 세계가 탈세계화로 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도 금 가격을 키우는데 큰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2월에는 FOMC 때 이제 원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컸다가 요즘은 그게 되게 많이 사그라들어서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까지 됐거든요. 만약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든 하지 않든 그걸 떠나서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좀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어떤 힌트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시 한번 금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쟁이 되게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중국과 대만의 이런 전쟁 구도, 약간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건 그 자체만으로 금 가격이 오르는데 큰 요인이 되긴 합니다. 흔히 불안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전쟁에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전쟁을 하면 전쟁은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되다 보니까 그 전쟁의 당사자들이, 그런 국가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발행합니다. 화폐가 많이 발행된다는 건 그만큼 이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겠죠. 이게 이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금 가격을 더 크게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 아무래도 그 주위에 인근에 있던 어떤 해상 경로라던가 육지 경로들이 많이 막히고, 그 다음에 그 국가들에서 생산됐던 어떤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들이 해외로 수출되기가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세상에 상품과 서비스의 그 절대적인 양이 줄어듭니다. 화폐는 늘어나는데 상품과 서비스가 줄어든다라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좀 급격히 올리는 영향을 준다. 즉 전쟁이라는 건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아주 깊다 보니까 그래서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더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국지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작은 국가들 간의 이런 전쟁들은 세계 전체 경제에 미친 영향이 되게 미비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금 가격이 잠깐 오르는 것 같다가 금방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지만, 만약에 이 전쟁의 구도가 중국과 대만의 그런 전쟁으로 확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무래도 기존의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혹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보다 좀 더 파급력 있는 어떤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한 7배 정도 올랐어요. 역사적 한 100년 정도 역사를 보면. 그리고 많이 올랐을 때는 한 20배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이 그럼 어떤 시기랑 비슷하냐라고 하면 대략 한 26배 정도 상승했던 1970년대와 그나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도 이제 인플레이션도 많이 치솟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리도 같이 따라오르는 이런 형태로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1970년대보다 더 많이 오를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1970년대는 지금과 상황이 되게 유사하지만 한 가지 다른 포인트는 그때는 부채 문제가 심각하진 않았어요. 미국의 부채 비율이 한 40%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그 미국의 부채 자체가 문제가 될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20%를 넘어서면서 사실은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부채가 많다는 곧 이제 화폐의 발행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단순히 많은 양의 부채뿐만 아니라 그게 경제력 대비, GDP 대비 어느 정도로 높은 수준이냐라는 걸 보는 건 과연 이 국가가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건데, 일반적으로 100%를 넘어서면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아직도 미국 짱이야 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달러를 버리고 계속 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자산은 달러를 버리면서 금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말은 아직도 달러 괜찮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물론 뭐 미국이 잘 해결해 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건 맞다. 그리고 이런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거든요. 국가들이 이제 뭐 기축통화국들이 과거 역사를 보면 이렇게 심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그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부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즉 해결을 하든 해결하지 못하든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은 1970년대보다도 조금 더 금이 각광받을 수 있는 시기다. 따라서 20배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아직도 금이 가야 될 길은 한참이나 많이 남았구나. 기간으로 보든 상승률로 보든